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용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사실상 외환위기와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서방 세계에서 국제 결제 시스템을 이제 배제해버리니까 또 돈이 묶여버렸죠. 그 다음에 수출한 돈은 못 받고 수입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환율이 급등했는데 이쯤에 가고 이제 중국 외환보유고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중국이 러시아를 과연 외환보유고 측면에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측면도 한번 보고자 하고, 또 중국 외환보유고가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죠.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흑자가 러시아의 약 한 4배에서 5배 돼요. 평균으로 10년 동안. 근데 러시아는 외환보유고가 10년 동안 증가 추이를 보였는데 왜 그러면 러시아보다 그 경상수지 흑자가 뭐 4 내지 6배에 해당되는 중국 외환보유고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한가? 라는 얘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중국의 GDP 규모는 2021년 GDP요. 약 한 16조 달러 됩니다. 중국 위안화로 환산하면 지금 환율이 달러에 6.3 내지 6.5 위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105조 위안 가까이 되는데 경상수지는 10년 동안 약 한 2조 1337억 달러 증가했어요. 그 정상적인 국가라면 외환보유고가 증가해야죠. 러시아처럼. 근데 중국은 유독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적정 외환보유고는 매년 증가하는데, 즉 IMF가 요구하는 외환보유고는 매년 증가하는데 실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지 않으면 나중에 외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를 중국이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 외환보유고가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적당한지 꼭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분기 수입액, 그러니까 2021년 4분기 수입액은 7천억 달러가 넘었었습니다. 아마 원래 1분기는 더 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도 급등했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즉 밀 수입도 많은데 콩하고 그것도 밀값이 폭등했거든요. 유가도 석유 산유국이기는 하지만 러시아가 그래도 전체 필요한 석유 사용량의 50 내지 60%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난 4분기보다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밀값도 급등했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 30% 올랐으니까 결국 2022년 1분기 중국 수입액은 거의 8천억 달러에 육박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외환보유고는 증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외환보유고는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 그 외환보유고는 중국이 증가하지 않는데 경상수지 흑자는 그 러시아의 매 분기 4 내지 6배예요. 이게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경상수지가 허수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이 많기 때문에 경상수지에 허수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역수출도 하고 한국에도 수출하고 일본에도 수출하고 유럽에도 수출한다면 그 통계는 중국의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라는 거죠. 근데 그 돈은 누구 돈인가요? 애플 돈이죠. 그러니까 헛소라는 거죠. 경상수지가 그런 금액이 많은 것 같다라는 게 가장 그게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금액이 크다면 순수 중국
그 기업들이 창출한 외환보유고는 그래 많지 않을 거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중국 상장기업의 부채가 계속 증가해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 못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상장기업의 외채도 증가해요. 매년 돌아오는 단기 외채만 1조 달러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계 금융회사가 장기로 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짜리 빌려주거나 길어봐야 2년짜리 빌려준다는 거죠. 또 과거에 빌린 돈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그 빌린 돈이 지금 만기가 돼가 돌아오는 금액도 있겠죠.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1조 달러에 육박하거든요. 1년 단기 외채가. 그런데 수입액이 3개월 수입액이 거의 한 8천억 달러 가까이 되니까 그것만 해도 1조 8천억 달러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단기 외채가 많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리가 좀 높기 때문에 중국 국공채 투자하는 외국인도 있겠죠.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팔고 나간다 하면 IMF가 요구하는 그 단기 외채도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바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2007년부터 2021년 중국 외환보유고 그리고 GDP 그리고 경상수지를 가지고 실제 외환보유고가 충분한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만 하더라도 중국 GDP는 3.5조 달러 정도였죠.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1.53조 그러니까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GDP 대비 외환보유고가 거의 45에서 50% 되니까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2007년에는 외환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4년이 지난 2011년에도 외환보유고도 거의 2배 증가했죠. 그리고 GDP도 2배 증가했으니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중국이 문제가 없었어요.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죠. 외환보유고가. 근데 2015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공업사회 그러니까 2차 그 산업구조 중심으로 바뀌는 시기죠. 이 시기가. 그러니까 수입하는 물건이 많죠. 기계도 수입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도 수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GDP도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지만은 뭐 4조 정도 증가했네요. 뭐 3조 한 7, 8천억. 그러니까 GDP는 비슷하게 증가했는데 그 외환보유고는 수입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 똑같아요. 4년 전이나. 그러니까 필요한 외환보유고는 증가하는데 실제 외환보유고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4년 동안.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계속해서 경상수지는 흑자예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은 경상수지가 무려 1조 정도 됐어요. 1조 376억 달러니까 1조가 넘는데 이 중에 뭐 2007년만 하면 절반 정도가 외환보유고로 남았네요. 그죠? GDP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뭐 외환보유고가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업화 과정에 많은 수입이 늘었거나 아니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경상수지가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그 경상수지라면 뭐 중국 외환보유고에 미치는 영향은 작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예를 든 대로 뭐 애플이 뭐 중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미국에 역수출하고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 수출한다면 그 돈은 애플 돈이잖아요. 통계는 중국 경상수지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금액이 많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유 같다. 2015년에도 뭐 똑같거든요. 외환보유고는. 그 다음에 수입액도 이제 증가하겠죠. 그 무역 규모가, 그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그런데 그 경상수지는 뭐 비슷하게 증가하거나 조금씩 또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액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겠죠. 뭐 2007년만 하더라도 석유 자급자족 비율이 거의 뭐 한 7, 80% 됐다면 이제 공업화가 되면서 자급자족 비율이 50%뭐 45%로 석유를 자체 생산해가고는 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입액도 증가하고 또 일본이나 독일 등지에서 기계류 수입도 많이 했을 거고요. 한국도 그런 식으로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중국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외환보유고는 증가 안 하고 GDP 규모는 커지고 적정 외환보유고는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2007년에 외화 유동성 위기에 걸려들었죠. 수입액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 외채가 증가하고 중국도 지금 단기 외채가 뭐 연간 한 1조 달러 정도 돌아오니까 그리고 외환보유국의 30%가 단기 외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이 그 시간이 갈수록 외환보유고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외환보유고는 그 경제가 성장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2021년의 경우는 그 2007년과 대비하면 GDP 규모는 거의 5배 증가했잖아요. 뭐 4배 반에서 5배인데 근데 외환보유고는 똑같아요. 2011년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 중국이 그 러시아를 도와줄 만큼 외환보유고냐 이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우선 수입액이 얼마나 증가했나 하면 2011년 4분기에 2630억 달러니까 지금 7천억 달러니까 약 3배 정도 그죠? 3배는 아니지만 2.7배 정도 증가한 거죠. 그리고 유가가 최근에 올랐으니까 한 3배 정도 분기별 수입액이 증가한 거죠. 근데 외환보유고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단기 외채도 계속 증가해요. 중국의 기업들의 외채도 자꾸 증가하고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도 같이 증가해야 외환 부족 사태에 직면하지 않는데 필요한 외환보유고는 매년 증가하고 실제 외환보유고는 그대로고 근데 이것조차도 러시아처럼 밖에서 운영하고 있는 돈이 많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가지고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실제로 얼마나 필요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외환보유고는 얼마인데 지금 그 통계상 외환보유고 3.2조 달러하고 그 다음에 가용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하면 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 통계는 또 중국이 제공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명확하게 외화가 부족하다 언제쯤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라는 얘기는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필요한 외환보유고는 매년 증가하는데 실제 외환보유고는 증가하지 않는다. 또 독일 러시아처럼 그 외부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밖에서 중국은 중국 밖에서 운용하고 있는 돈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원자재 확보한다고 외환보유고로 사용했다면 그 원자재가 그 생산대가 팔리기 전까지는 그 가용 외환보유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상 외환보유고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리튬 광산을 확보한다든지 코발트 광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외화자산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화자산은 맞는데 그러나 가용 외환보유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용 외환보유고 측면에서는 뭐 추정컨대는 뭐 거의 뭐 까딱까딱 한다 하나요? 거의 적정 외환보유고와 필요 외환보유고가 비슷한 수준까지 오지 않았냐라는 것을 GDP와 외환보유고 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